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난 7월 하순에 있었던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의 발발 및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쟁의 원인은 크게 2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전쟁에 아주 멀리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가까이 있었던 전쟁의 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원인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트럼프의 개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국 캄보디아 전쟁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사실상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선에서 전쟁과 관련된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상 7월 초순 정도 돼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캄보디아가 심어놓은 지뢰에 의해서 태국 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희생당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죠. 7월 24일쯤 돼서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미사일은 구형 소련제 미사일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다 보니까 태국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게 바로 F-16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텐시브하게 발생한 것이 7월 24, 25, 26, 27일 이렇게 나흘 동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6일 정도 돼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좀 그만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여파로 사실상 태국과 캄보디아의 총리 대리인과 총리가 말레이시아의 총리의 주선으로 인해서 휴전이 성립이 됐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전쟁 발발과 경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태국 군인들, 캄보디아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굉장히 이제 희생이 많이 됐고요.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의 국경선이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있던 이제 모든 곳에서 피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14, 5만 명이 피난을 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이런 전쟁이 발생을 했는지 원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요, 서기 802년부터 1431년까지 거의 뭐 6세기 동안에 걸쳐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한 크메르 제국의 이제 후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크메르 제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냐면은 태국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유타야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유타야 왕국은 1351년부터 1767년까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캄보디아와 태국은 이제 구원이 있다,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인도 차이나 반도는 서구적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구가 이제 식민지 개척을 이제 할 때 사실상 인도는 이제 알고 있었고, 또 중국, 차이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인도하고 차이나,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 사이에 있는 이 커다란 반도를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붙인 이름이 바로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반도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식민지가 됐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옛날에 이제 미얀마, 오늘날의 미얀마죠. 옛날에 버마까지 이제 식민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부딪힐 위기에 이제 처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했고요. 독립을 유지하는 대가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상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독립 유지의 대가로 무려 45만 6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2배 정도가 넘는 땅을 상실하는데, 이 땅이 대부분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태국하고 샴 조약을 체결하는데, 저게 이제 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유타야 다음에 이제 샴 제국인데요. 태국도 우리 한국이 이제 과거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국명이 변해오듯이 태국도 이렇게 국명이 많이 변해져 왔거든요. 아유타야 왕국에서
돼서 3제국으로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국명이 개칭이 됐는데 1939년도에 이제 태국으로 오늘날에 이제 국명이 개칭이 된 거죠. 그런데 1907년도에 이제 프랑스가 샴 조약을 이제 과거의 태국이죠. 샴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국경선을 이제 정하는 그 조약이 바로 프랑스하고 샴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렉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평균 해발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경을 이제 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를 작성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캄보디아에 유리하게 지도를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렉 산맥의 분수령을 따라서 지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또는 라오스가 자기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유리하게 지도를 작성하게 됐죠. 이게 이제 사실상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있는 800km의 국경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1934년도에 국경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1954년도에 프랑스군이 캄보디아에 이제 철수를 하잖아요. 철수하자마자 저 지도에 나오는 브레하 비어르라고 하는 저 사원이 있죠. 저걸 점령해 버립니다. 저 브레하 비어르 저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앙코르와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앙코르와트와 더불어서 캄보디아의 2대 회교도 그러니까 힌두교 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hmer 제국의 유산이죠. 굉장히 웅장한 그런 힌두교 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캄보디아에서는 태국군 보고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에서는 1959년도에 국제사법재판소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죠. 여기에 이제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ICJ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원은 캄보디아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들어서 사실상 이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신청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신청을 할 때 태국 시위대가 진입을 하고 그래서 또 캄보디아는 이게 태국 시위대들을 갖다가 체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국군이 대치해서 총격전도 벌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원뿐만이 아니라 사원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캄보디아 소유로 판결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최초의 지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 태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지도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그런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전쟁에 가장 가까운 원인. 이제 얼마 전에 왜 그러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의 총리, 지금은 직무정지가 됐죠. 패통탄이라고 하는 저 태국 총리는 사실상 5월 말에 이게 이제 전선에서 총소리가 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캄보디아 상원 의장이죠. 훈센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 총리를 36년간이나 하고 2013년도에 자기 아들한테 캄보디아 총리를 물려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상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훈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통탄 직무정지된 총리의 그 아버지가 탁신 총리거든요. 탁신 총리하고 훈센 그때 당시에 옛날 그 총리하고는 서로 의행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패통탄이 입장에서 보면은 훈센은 어떻게 보면 삼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국군 전화를 통하면서 훈센 캄보디아 이 상원 의장한테 자국의 이군사령관, 태국군이 이군사령관을 오히려 비판을 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느냐. 또 나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라. 내가 훈센 상원의장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해주겠다라고 발언을 해요. 그런데 이 훈센 전 총리가 이 녹음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버립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패통탄 태국 총리는 직무정지돼 버리는 게 그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훈센이 이렇게 전화 통화한 것을 가지고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카뻘 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까지 받고도 이걸 공개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는 카지노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국이 소규모 교전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하니까 국경을 봉쇄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카지노를 해야 되는데 그 카지노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지노 산업이 직격탄을 받는데 저 카지노 사업장을 누가 운영을 하느냐 하면 바로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전 총리죠. 36년간 총리했던 저 사람이 운영하는데 저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계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협상을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8월 1일부로 뭐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태국이나 또는 캄보디아는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관세 협상을 하려도 미국한테 뭐 줘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온라인 사기 업체들이 아주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 사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 사기 작업장만 해도 뭐 53곳이고 캄보디아 당국의 묵인 아래 연간 12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저 돈이 캄보디아 1년 GDP의 반 정도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도 영화죠. 거기 보면은 시민덕화라고 하는 영화, 또 21년도에 보이스라고 하는 그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스피싱 영화인데요. 저게 이제 핵심적인 곳이 바로 캄보디아라고 볼 수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신문에도 크게 났죠. 우리 한국의 청년들까지도 저기에 붙잡혀가지고 인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저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불만을 이제 어떻게 무마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외부에 이렇게 이런 불만 요소를 표출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하고의 전쟁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트럼프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포탄들이 오고 가고 F-16이 뜨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가지고 빨리 휴전하지 않으면 태국과 캄보디아와 하고 있는 이런 관세 협상을 중지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미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에 각각 3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38%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미국이 결정적인데, 물론 그 수출품은 의류 및 신발이 이제 핵심이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수출의 18%를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일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 이제 수출하는데, 사실상 캄보디아나 태국 입장에서 보면 저게 관세가 36%를 받게 되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그 강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양국이 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0시부로 아세안 의장국이죠.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그 아세안 의장국이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총리 주재하에 캄보디아의 총리, 그리고 태국의 총리 직무대행, 이 사람들이 만나서 극적으로 타결을 받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된 구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민족 감정이 그렇게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 있을 거고요. 여전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프랑스하고 맺었던 샴 조약하고 실제로 그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국경선하고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인데요. 태국은 이제 쿠데타를 글쎄요, 입헌군주제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19번에 걸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직무 정지된 태국 총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탁신도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잃은 거죠. 물론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그러긴 했지만 어찌됐든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은 저런 쿠데타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이 있는 거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족벌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한 아들은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고, 또 뭐 사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전투 재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망이 불안하고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당분간은 한국의 여행객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짧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고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